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현석입니다. 여기 PPT가 나오게 되나요? 네, 나오네요. 저도 오늘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건강 지키기, 이제 오신 분들이 어머님들이시니까 특히 건강 지키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강 지키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한 거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또 학교 감염병에서는 예방 접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감염내과. 이제는 감염내과 다 잘 알아요. 다행히. 예전에는 감염내과라 그러면 잘 몰랐어요. 제가 감염내과 분과 전문의를 딴 지가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전에는 제가 감염내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간염내과인 줄 알아요. 간염내과. 그래서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그 전에는 메르스 이런 거치면서 감염내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감염내과 의사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1년에 감염내과 의사가 몇 명 정도 배출이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1년에 의사가 한 2, 3천 명씩은 나오는데, 그중에 감염내과 분과 전문의를 가진 의사는 20명이 안 돼요. 열 몇 명. 그리고 감염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00명 내외. 근데 이제 그중에서 현업에 있는 사람은 더 적겠죠. 물론 이제 수련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되게 숫자가 적어요. 하여튼 적은 수의 감염내과 의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감염 질환이 몸에 생기고 이런 걸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오늘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예방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 감염 질환이 지역사회에서만 벌어지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도 벌어져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감염 질환을 관리하는 일도 감염내과 의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 이 드라마 보셨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아마 다들 보셨겠죠. 우리 어머님들 드라마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와이프도 드라마를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드라마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드라마를, 특히 의학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현실감이 떨어져요.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분들만 나와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병원 내에서 되게 바쁜 척 하는데 되게 여유 있어. 이런 것도 잘 안 맞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이제 그 5인방에 어떤 전문과를 갖고 있는가 보면, 소아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간담체외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공통점을 아시나요? 다 외과야, 다 외과. 의학 드라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열의에 가득 찬 외과 의사와 좀 비열하고 막 겉모술수를 막 하는 내과 의사, 이런 구도가 항상 그려져요. 근데 사실 내과 의사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내과 의사들이 약간 좀 꼼꼼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과 의사들은 처방 하나하나 검사, 약 쓰는 거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걸 되게 자세하게 보고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쪼잔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내과가 그렇지는 않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잘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재밌어서 제 아내가 너무 열심히 보길래 같이 봤습니다. 제 아내는 영상의학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저하고는 이제 좀 결이 다른 그런 의학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코로나의 이 3년을 거치면서 감염 질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기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감염 질환이 왜 생길까요? 감염 질환이. 제가 감염내과 의사고 제가 외래를 열면 뭐 어디에 감염이 생기고 열나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면 항상 물어봐요. 제가 왜 걸렸을까요? 왜 걸렸을까요? 왜 걸렸을까요? 접촉에 의해서 뭐 이상한 나쁜 짓을 해서 아니 균이 들어가니까 걸리는 거예요. 균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균이 없으면 감염 질환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 질환은 일단 어떠한 미생물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미생물에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진균도 있고 원충도 있고 이래요.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종류마다 갖고 있는 특징도 다르고 병을 일으키는 상황도 달라요.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여성분이신데 여성이 남자보다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아시는 분? 네, 뭐가 있을까? 잘 모르시겠나요? 네, 물론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부학적인 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병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감염 질환 중에서는 요로 감염. 요로 감염은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대장균이에요. 근데 이 대장균이 어디서 와요? 누구한테 옮은 게 아니야. 이 균은 내 뱃속에 갖고 있던 균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장 속에 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균이에요. 근데 이 균이 이제 여자분들의 해부학적인 구조상 요도랑 항문이랑 가깝고 요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균이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 방광염, 신우신염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잘 걸려요. 네. 남자도 요로 감염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시나요? 네, 남자들도 나이가 먹고 전립선 비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배뇨가 원활해지지 못하면 요로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도 배뇨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전립선 비대가 생기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니까 방광 내에 잔뇨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균이 증식할 위험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남자들도 여자분들처럼 요로 감염의 발생 위험이 이제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남편분들이 이제 여자분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 정서적인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요로 감염도 같이 겪더라. 이런 거죠. 네. 왜 이야기를 할까? 균이 제일 중요한데 감염 질환은 균주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숙주, 사람의 상태, 또 환경적인 요인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뭔가 벌어져요. 네. 일단 균은 앞에서 이야기했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장내에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화장을 열심히 하시고 피부 관리를 하시겠지만 아무리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피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이 삽니다. 네, 그걸 없앨 수 없어요. 이런 걸 정상세균총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런 균들 또 환경에 있는 균들 또 내 몸에 이미 어렸을 때 감염이 돼서 잠복 상태로 있는 바이러스들 이런 게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네. 이런 방어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피부. 네.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고운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처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피부에 상처가 나고 깨어지게 되면 감염이 생길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자,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름철에 많아지는 질환 중에 연조직염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짧게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면 상처가 날 위험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연조직염이 생길 위험이 올라갑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제 행군하고 나서 봉화직염 생겼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가 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숨 열심히 잘 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방어 기전이에요. 이 중에서는 기침을 평소에 한두 번씩 하고 가래가 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호흡기에 있는 섬모나 뭐 점액이나 이런 것들도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물질을 배출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어지면 감염, 호흡기 감염이 생길 위험이 올라가게 되죠. 소화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속 쓰리고 신물 넘어오고 이러잖아요. 사실 위산이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나 입을 통해 들어오는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대다수는 위산이 없애줍니다. 만약에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위장관 감염이 생길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산도 되게 중요하죠. 변을 잘 보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고인물은 썩는다. 물론 대변은 균덩어리예요. 균덩어리. 감염내과 입장에서 보자면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덩어리이긴 한데 배변을 잘 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 원래 그냥 잘 살아야 되는 균주 말고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균주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배변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소변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로 감염이 생기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사실은 감염증을 만드는데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얘기 안 한 거, 면역력 이런 거 있죠. 네. 맨날 물어보시죠. 면역력이 좋아야 되고 면역력을 뭘 하면 높아지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면역력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면역력은 어떤 거냐면요. 내 몸에 나랑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걸 나하고 다른 거라고 인지하고 이걸 몸에서 없애주는 게 면역이에요. 네. 면역력은 그냥 세면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력은 적절하게 적당히 잘 작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아까 여자분들이 많은 질환에 감염 질환 중에서는 요로 감염이 많다고 했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건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또 이제 갑상선에 있는 질환 중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건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죠? 원래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나하고 다른 게 들어왔을 때 이걸 나하고 다르다고 인지하고 얘를 막 공격해서 없애거나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걸 해야 되는데 면역력이 잘못 작동해. 그래서 내 몸을 나하고 다른 거라고 인지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항체도 만들고 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약을 써요? 면역 억제제를 써요. 면역 기능을 조절해 주는 약, 면역 억제제를 써서 그 병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물어보죠. 저는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면역력이 잘 작동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절 잡아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는 뭐가 있어요? 대부분은 적절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 환경적인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에 연조직염이 많아지듯이 뭐 계절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이런 게 다 영향을 줘서 감염 질환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감염 질환의 역학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매개체를 기반으로 한 감염 질환이에요. 진드기나 모기.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얘네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얘네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넘어와. 그러면 이제 이 매개체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병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절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또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가을철로 넘어갔는데 뭐 쯔쯔가무시 이런 것도 생겨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전통적으로 보면 여름철에는 장염 같은 거 잘 오죠. 겨울철에는 호흡기 감염병이 잘 와요. 이것도 이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또는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이런 계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이런 거죠. 사실 감염병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매개체가 뭐냐, 원인균이 뭐냐, 뭐 급하게 생기냐, 오래전부터 생겼냐, 어디를 통해서 걸리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법적으로는 감염병을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도 나눕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8월 30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 2, 3, 4급을 나누는 게 이런 거예요. 1급은 뭐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병의 우려가 있고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2급은 전파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격리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여기 있다가 4급으로 내려간 거죠. 3급은 당장 격리하고 뭘 안 해도 되긴 하겠는데 얘가 생기는 건 좀 알아야겠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고는 해야 되고 관리는 필요한 거. 4급은 요거까지는 아닌데 유행은 하고 전파시킬 수는 있고 그런데 전수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기는지 표본 감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관리 대상으로는 넣어 놓자. 이런 게 4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1급, 2급, 3급, 4급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법에 어떤 병이 법으로 갖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뭐 암에 대한 게 법으로 있기 어렵죠. 그렇죠? 심근경색이 법으로 뭐가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법으로 뭘 갖고 있는 건 감염병이 그래요. 감염병은 이런 것도 있고 HIV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감염병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법에 어떤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격리하고 어떤 때만 풀어주고 이렇게 진단해라 이런 것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다. 자, 감염병의 기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예요.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면 그걸 예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접적인 전파라고 하면 호흡기 전파를 가장 흔하게 생각합니다. 비말 전파. 그러니까 비말 전파가 뭐예요? 입에서 나온 작은 침방울이 직접 다른 사람한테 튀어서 감염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근데 제가 막 일부러 힘줘서 기침하고 이러지 않는 한은 저한테서 팀방울이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1, 2m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호흡과 대화에서는. 근데 제가 막 노래를 크게 하고 기침을 크게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 좀 더 멀리 가요. 재채기하면 좀 더 멀리 가고. 그렇긴 하지만 일상적인 호흡이나 대화 속에서는 한 1, 2m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죠. 손을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접촉 전파도 있어요. 접촉 전파. 근데 접촉 전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감염병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TV에서 광고할 때 또는 의사들이 나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손 씻기, 손위생. 왜 그랬을까? 코로나인데도 손 씻으라 그러고 장염인데도 손 씻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 네. 손에 균이 닿으면 나한테 병이 걸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 손이 매개체가 돼서 감염 질환이 나에게 전달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독감. 자, 저는 지금 되게 멀쩡해요.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적어도 한 3m에서 5m 정도 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대화를 하고 가도 저한테 침방울이 직접 튀어서 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막 기침을 하고
그 손으로 여기 문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열고 들어왔어요. 손을 안 씻고. 근데 뒤따라 들어오시는 분이 그 손을 잡고 문잡이를 잡고 또 열고 들어왔어요. 저하고는 한 10m 떨어져서 앉아 있고 저희 반경 내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은 제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잘 씻고 손으로 얼굴 안 만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눈도 가렵고 졸리고 코도 가렵고 손가락에 뭐 맛있는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빨아보기도 하고 이러면 저의 반경 내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저하고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제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 접촉 전파는 사실 거리의 개념을 없어지게 만들어요. 같은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아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감염 질환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로를 가진 질환이 감염 질환 10개라고 하면 7개 정도는 그런 경로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손위생이 중요합니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관계 같은 걸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성관계를 주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간접적인 전파, 매개체를 통한 것도 있어요. 근데 공기도 매개체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기 매개 전파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이제 비말이 쬐끄만 침방울이 튀어나와서 1, 2m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기 매개 전파는 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방울의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 것에도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쭉 떨어지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중력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고 공기의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 더 멀리까지 가요. 멀리까지.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결핵, 뭐 홍역, 수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이미 알려졌잖아요. 이런 걸 공기매개 전파라고요. 사실은 똑같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니까 호흡기를 주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거리의 개념이 다르고 공기매개 전파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하고 전염력도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홍역이나 결핵이나 수두나 이런 병, 지금 이제 코로나19까지 이런 병들은 전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홍역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홍역 항체가 있습니다.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저한테서 나온 이 분비물 속에 있는 작은 바이러스가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력이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공간 내에 오랫동안 있었다면 다 폭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파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스크를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네. 마스크 착용이 사실 100% 다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튀게 되는 침방울을 막는 게 첫 번째, 비말을 막아주는 기계적으로 막아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내에 있는 필터가 만약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그 다음에 숨이 바깥쪽으로 새는 데가 없이 이쪽으로만 쉰다면 이 필터가 아주 작은 파티클을 95% 이상 걸러줘요. 여러분이 쓰는 뭐 KF94 마스크, 병원에 쓰는 N95 마스크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음식물이나 물 같은 게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생기는 위장관계 감염병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간접 전파의 형태를 띠게 되죠. 또 하나 감염 질환의 특성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염 질환이 몸에 들어와서 생기면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생기면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모르겠죠. 증상이 생기기 전에 혹시 내 몸에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들어와서 뭔 일을 벌여도 또 혹은 내 몸에서 배출이 되고 있어도 내가 자각하고 있는 증상이 없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병원체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벌이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게 내가 증상이 생기는 시기와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밑에 증상 앞에 잠복기라고 있죠. 잠복기가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병원체의 관점에서는 잠재기, 전염기 이렇게 있어요. 잠재기가 병원체가 들어와서 막 증식을 했는데 배출되기 전을 말해요. 근데 잠재기하고 잠복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소화기계 감염병, 호흡기계 감염병 크게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보는데 소화기계 감염병, 위장관 감염병을 또 다른 편으로는 세균성 감염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맞아요. 호흡기계 감염병은 바이러스성 감염병. 자, 소화기계 감염병은 증상이 나타나는 곡선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균 배출 곡선이 따라와요. 그죠? 근데 호흡기계 감염병,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어때요? 균 배출, 바이러스 병원체의 배출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증상 곡선이 생겨요. 자, 무슨 말일까? 소화기계 세균성 감염병은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하면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질환인 경우에 2차적으로 전파될 위험을 많이 낮춰줄 수 있어요. 근데 호흡기계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어때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바로 조치를 해도 이미 노출이 시작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 바이러스성 감염병, 호흡기계 감염병은 근본적으로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고 있는 중에는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모두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 병원체가 없는 한은, 네. 이런 게 사실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병, 호흡기계 감염병은 전파가 꽤 잘 일어나는 감염병인데 관리가 어렵고 여전히 많은 환자가 생기는 이유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면이 있다. 이런 부분. 자,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감염병에 이렇게 잘 걸릴까? 왜 학교는 맨날 이 감염병 때문에 고민을 할까? 자, 일단 학동기 연령이 만 7세부터 한 18세 정도까지죠. 소아과, 저는 감염내과입니다. 소아과는 아니고. 소아과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어른보다 눈, 코, 입 다 있고 팔다리 다 있고 똑같이 보이고 조금 사이즈가 작은 뭐 옷 고를 때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어른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면역학적인 특성도 그렇고 생태학적인 뭐 호르몬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방어 기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하고 똑같이 볼 수 없어요. 또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우리 엄마들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십니까? 그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먹던가요? 안 들어먹죠. 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안타깝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아이가 고3이에요.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네. 큰 아이가 고3이고 둘째가 중2예요. 네. 아들만 둘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네, 하여튼 그런데 아이들 말 얼마나 안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그냥 안 듣고 싶어서 얘네들이 원래 못돼 처먹은 그런 종족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고 어른이 돼도 내가 아직도 어리고 잘 모르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중요하고 뭐 해야 돼. 제가 어제도 우리 둘째 아이한테 아이야 왜 이렇게 샤워를 안 하니 이 말로 한참을 씻어야 한다 얘야 이야기를 한참을 했는데 당연하지만 아이 안 하죠. 이 아이들의 이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염 질환을 어떻게 해야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 열심히 교육해도 아이들이 다 잘 따르지 못해요. 당연히 잘 번질 수 있겠죠. 또 시험도 있고 진로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요소들은 다 감염 질환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기는 상황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같은 공간 내에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환이 그런 공간 내에서 안 벌어질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면이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 아이가 눈에 뭐 눈병이 생겨서 눈이 빨개지고 선생님 저 오늘 조퇴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아이가 아싸 저 아이가 가는구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같이 눈을 비벼요. 아이한테 가서 그러고 나서 자기도 빨개지면 오케이 하고 가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있는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의 목적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간이잖아요. 건강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학교라는 업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에 건강이 1번이 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조직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환경이 되게 어려운 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면도 이해를 해야죠. 우리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걸 제일 먼저 안 해주세요? 유기농 채소를 써주세요. 뭐 할 수도 있지만, 네, 학교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흔히 걸릴 수 있는 감염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감염병이 뭘까요? 감기. 네, 맞아요. 감기. 상기도 감염. 이걸 이기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감기는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네, 감기는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열감기, 너는 목감기, 이 사람은 코감기, 뭐 기침감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다 각각 다른 증상을 갖고 다 감기라고 붙여요. 네. 그리고 보니 감기가 막 어마어마한 질병이 막 되어 있죠. 사실 감기는 의학적 텀이 아니고 감기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어느 부위에 감염이 생겼다 또는 뭐가 원인인 감염병이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래서 감기에 가장 비슷한 건 의학 용어에서는 상기도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기계를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상기도에 생겨나는 감염병인 경우에는 대부분 중증도가 좀 낮은 형태이고 요것을 감기와 가장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상기도 감염 중에서도 편도염도 있고 인후두염도 있고 부비동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이 다른 거죠. 원인이 되는 병원체도 달라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제일 흔한 병원체가 뭐냐면 라이노바이러스예요. 라이노바이러스. 의학에서 붙이는 이름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게 없어요. 라이노는 코라는 의미예요. 코.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의 병을 만드는 바이러스. 그런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라이노바이러스 하나 배웠습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감기 일으키는 제일 흔한 거는 라이노바이러스래. 너 콧물 찔찔거리니까 라이노바이러스인 것 같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배운 거 하나 써보시면 좋아요. 라이노바이러스. 대개는 이거 말고도 여러 바이러스들이 감염을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균이 있어요. 일부 세균. 근데 이 상기도에 생기는 감염병의 특징은 전파가 아주 잘 된다. 왜 그럴까? 상기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병원체가 증식했을 때 배출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다 노출돼 있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면 밥을 먹든 이야기하든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병원체에 증식이 있고 쉽게 노출이 되는 부위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지체기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멀리까지 많은 양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기도에 감염을 만들 수 있으면 전염력은 좋아집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거예요. 얘가 중증도가 높으려면 하기도에 감염을 만들어야 돼. 하기도. 폐렴으로 가야 돼. 근데 하기도에 감염을 만들면 배출은 상대적으로 좀 덜 돼요. 그러니까 전염력에 있어서는 좀 덜해지는 쪽으로 가요. 그렇지만 상기도에 감염을 만들수록 중증도는 좀 낮아지는 쪽이지만 전염력은 훨씬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들 중에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2015년에 있었던. 그다음에 지금 있었던 코로나19도 있고. 네. 사스도 있죠, 사실은. 근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수용체의 주된 분포가 하기도 쪽에 있어요. 하기도 쪽에.
그러니까 중증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전염력은 낮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상기도 쪽에 주로 많이 분포해요. 물론 이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변이를 지금은 잘해서 몸에 여러 군데에 다 잘 붙어요. 네, 여러 곳에 감염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문제도 계속 다뤄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주로는 상기도 쪽에 있다. 이런 겁니다. 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가 계시겠죠? 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제가 의사잖아요. 그리고 감염내과 의사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추운 데서 자지 말라고 맨날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창문이 열어져 있고 추우면 잠을 못 주무세요.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게 되게 예민하셔갖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정반대인데 더운 데서는 전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둘째는 아까 안 씻는다는 미안하다. 우리 둘째는 한겨울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자고 한여름에는 우리 아이가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끄면 안 돼. 네. 그렇게 이제 더운 걸 잘 못 견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에 우리 아이랑 같이 자려면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자야 돼요. 근데 간혹 이제 아버지 댁에 가서 자면 창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금세 그걸 알아갖고 와서 감기 걸린다고 계속 창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감기 걸린다고.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감기 걸린다고. 근데 추우면 감기가 걸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원체가 없으면 걸릴 수가 없어요. 네. 남극에서 그 추운 데서 감기가 맨날 걸려요? 안 걸리죠. 안 걸려요. 언제 걸릴까요? 외지인이 들어오면 걸려요. 외지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병원체를 갖고 온 누군가가 있으면. 네. 그래서 원인 병원체에 노출이 없으면 춥다고 해서 걸리진 않는다. 근데 그러면 왜 겨울철에 감기가 많아요? 이건 그 춥고 건조한 환경이 바이러스의 생존에 유리하니까 어느 순간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이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고만 해서 걸리진 않는다. 두 번째,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 감기에 대한 예방도 못하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이런 오해들을 또 이제 갖고 계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는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은요,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특정 병원체. 근데 감기라고 붙여놓고 그 안에 바이러스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몇십 개, 몇백 개. 그러니까 각각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만들 수 있지만 그걸 퉁쳐서 하나로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 만든다고 쳐. 근데 감기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매번 맞으러 다니는 건 실제로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도 좀 심한 거, 그다음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거다. 치료도 마찬가지. 우리가 치료제라고 하면 특정 병원체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킬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많아, 종류가. 그러니까 한 가지 약으로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오해가 이것도 이제 업계의 비밀인데 어느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감기의 명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감기의 명의가 있을까요? 감기에는 명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자, 감기 이제 저한테 맨날 상담하러 오시는 지인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맨날 콧물이 자주 나서 콧물 좀만 나면 일단 병원에 빨리 보내요. 그래서 약을 먹여요. 심해질까 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흔히 본인들이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감기가 맞다면 약을 먹든 안 먹든 병이 낫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약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어차피 산은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좀 낮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의 중증도를 낮추는 게 목표예요. 감기에서는. 그러면 병원을 굳이 안 가도 되나? 사실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병일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감기인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세균성 합병증이든 다른 형태이든.
이제 이런 합병증이 생겼는지 감별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한 목표. 요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감기에 골든 타임이 있다. 빨리 약을 먹어야 더 심해지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 약을 먹든 안 먹든 걸리는 기간은 다르지 않아요. 중증도의 높이만 낮춰주는 거다. 네, 요런 것 때문에 사실 명의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안 나와서 여기 갔는데 나왔어. 여기가 명의야.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명의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한테 오면 딱 낫거든요. 그 시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명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의 끝물의 환자를 만나는 것. 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감기는 본인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 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이 낫게 하는 것이 원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 감염성 설사.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사망자도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한 40억 명이 넘게 매년 생깁니다. 사실 이게 뭐 계산하기도 어렵죠.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이 질환도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걸려요. 근데 조금 잘 사는 나라, 조금 어려운 나라 비교해 보면 개발도상국이 발생 위험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위장관계 감염병의 발병 위험은 많이 낮아져 있긴 해요. 물론 여기에도 어저께 설사하고 배 아프셨던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갖게 되는 위험도 자체가 낮다라는 겁니다. 소화기계 감염병은 전파되는 경로가 똑같아요. 분변, 경구, 경로. 네, 되게 이제 멋지게 써놨지만 이제 좀 더럽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 병원체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위장관으로 내려가서 장내에서 증식해요. 내가 장내에서 증식한 병원체를 배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도 똥을 싸야지 배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누군가에게 옮겨지려면 그 분변이 조금이든 많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음식이나 물을 오염시켜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또 누군가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변, 경구, 경로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똥을 먹는 거다 이런 거죠. 그 수질 검사 항목 중에 세균총, 이제 그다음에 대장균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그 대장균을 보는 건 그게 병원성 대장균인지 비병원성 대장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장균이 있다는 건 분변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같은 경로이다. 여기가 어딘지 뭐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 IT에서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제 밑에 있는 흙탕물을 먹는 장면이에요. 네, 그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 왜 그럴까?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낮춰주게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 더 잘 걸리잖아요. 특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막 설사를 하게 되면 있게 되는데 영아 사망률을 크게 낮춰줬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각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좋은 물 뭐 이런 거 사서 드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도 끓인 물 이야기하셨는데 깨끗한 물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병원체 한 가지만 그냥 잠깐 얘기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집단적으로 생기는 위장관경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중에 제일 많아요. 옛날에는 이게 제일 많은 게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면 얘가 제일 많아요. 물론 제일 많다고 해서 전체 위장관계감염병의 90%가 이건 아니에요. 위장관계 감염병을 만드는 병원체도 워낙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비율이 제일 높더라.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위장관계 감염병을 만드는 것 중에서도 바이러스잖아요.
원래 바이러스는 전파시킬 때 아주 소량만 있어도 전파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 음식물이나 물을 통하지 않고도 사람 간에도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직접. 네. 내가 설사를 했든 또는 구토를 했든 이런 거에도 바이러스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가 제일 많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죠. 근데 바이러스 감염병은 겨울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에도 막 기승을 부리고 장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의 별명이 GI 플루라고 불러요. GI 플루. GI가 가스트로인테스티날이라는 영어인데 위장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루는 독감.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비슷한데 위장관에 감염을 만드는 바이러스. 그래서 열나고 몸을 쑤시는데 독감은 열나고 몸 쑤시고 기침하고 목 아프다면 얘는 열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열나고 대신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이제 위장관계 증상을 주로 만든다. 다행인 건 중증 환자가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대다수는 한 1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경과를 밟습니다. 자, 다음 연조직염.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름철에 많은 것 중에 피부 연조직 감염이 있다. 여기가 이제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다리가 되게 빨갛고 땡땡 부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사진은 왼쪽 다리 빨갛고 진한 색깔 붕대 감아놓은 거 조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피부는 정상적인 방어막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방어막이 손상되는 상황이 생기면 감염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갑니다. 연조직염이 생길 때 이 피부 방어막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무좀. 네. 네, 누가 무좀인지 손들지는 않겠습니다.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무좀균은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무좀균이 직접 연조직염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이 무좀균이 피부의 방어막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그 손상된 곳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증식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연조직염 생기는 일이 반복되는 분 중에 무좀이 있는 걸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무좀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렵고 민망한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감염병 너무 많은데 감염병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을철에 또 경험하시게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왔는데 쯔쯔가무시라는 병이 있어요. 쯔쯔가무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쯔쯔가라는 게 재난을 의미해요. 재난. 무시가 벌레. 그러니까 이제 벌레에 의해서 생겨나는 재난적인 벌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영어로는 스크럽타이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오르엔치아 쯔쯔가무시라는 병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 병원체를 진드기가 갖고 있어요. 진드기. 이 진드기는 털 진드기인데 진드기도 종류가 있거든요. 뭐 작은 소 참진드기, 뭐 털진드기 이렇게 있는데 털 진드기 중에서도 털 진드기의 새끼 유충이 갖고 있어요.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쬐끔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디 산책하다가 큰 진드기에 이렇게 물려갖고 저 쯔쯔가무시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쬐끔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물고 나면 그 상처만 보여요. 상처만 나중에.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나중에 딱쟁이가 안고 전형적인 모양을 띠게 되거든요. 이 쯔쯔가무시가 가을철에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주로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주의를 좀 해야 돼요. 겨울이 될 때까지. 되게 추석 즈음에 성묘 가서 또는 밤 따러 가서 그러면서 노출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죠. 다행히 치료제는 항생제를 쓰면 잘 낫고요. 백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발진이 생기고 여기 다리에 있는 쯔쯔가무시 진드기 물린 자국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의사 또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 사실 잘 감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는 감염내과 의사를 명의로 만들어주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어떤 병인지 잘 모르고 열이 나는데 항생제 써도 잘 안 듣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외래로 들어오시면 일단 피부의 발진만 봐도 시기적으로 쯔쯔가무시구나 하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몸이. 열나고 몸 엄청 쑤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으면서 다른 데서 진단이 안 돼요. 그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이제 저희는 들어올 때 쯔쯔가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약을 드리죠. 저는 입원하고 싶은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약도 오래 안 먹어도 되거든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 돼요. 그러고 나면 쌩쌩해져서 오시죠. 그래서 이제 감염내과 의사 명의 만들어주는 병 중에 하나. 쯔쯔가무시. 그 쯔쯔가무시가 물려서 생기는 상처가 몸에 보면 저런 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굴곡진 부위나 이런 데가 잘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을철에 열나고 발진 있는 분들이 오면 혹시 저런 에스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서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그 말은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큰 감염병을 만들었고 또 전염력이 좋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감염병 중에서 예방접종 감염병에 해당되는 게 2급이나 3급 그리고 4급 중에서는 인플루엔자, 이제 코로나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2급이나 3급 정도 있는데 보시면 결핵, 수두, 뭐 A형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뭐 이런 병들이 환자 발생이 꽤 많은 걸 알 수 있죠. 특히 수두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몇만 명이 생겨요. 몇만 명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백신을 맞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생기는 병이다. 뭐 3급 감염병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쯔쯔가무시 이런 것도 들어있기는 하고요. 뭐 B형 간염, 일본내염 이런 게 이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아마 될 겁니다. 보시면 뭐 C형 간염 같은 게 최근에 이슈가 한번 확 되면서 많이 신고가 되고 환자가 많이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쯔쯔가무시도 보면 연간 4,000명, 5,000명 넘게 환자 생기죠. 꽤 많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결핵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결핵은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한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근데 일단 결핵균이 문제를 만들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되는데 특히 공기 매개로도 전파가 되는 전염력이 좋은 병이에요. 근데 아시아권의 국가는 결핵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검사를 해보면 결핵균이 몸에 들어갔었던 흔적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결핵균이 몸에 들어가면 다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행히.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 다행인 건 치료제, 항결핵제가 있죠. 복용하면 전염력은 급격히 줄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2주 내외 정도 결핵약을 잘 먹으면 전염력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균에 다 감염이 돼도 다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10명 정도가 결핵균에 노출이 됐다면 그중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 건 1명이 안 돼요. 네.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그냥 결핵균이 몸 안에 감염이 됐었다가 별일 안 생기거나 초감염의 형태로 흔적만 조금 남기고 없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염력도 생기고 또는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결핵을 폐결핵만 생각하시는데 결핵은 폐결핵만 있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폐결핵의 형태로 와요. 그렇지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폐 이외의 부위에 결핵으로 옵니다. 그걸 폐외 결핵이라고 불러요. 폐외 결핵이 생기는 부위는 되게 많아요. 임파선, 심장, 뭐 폐를 싸고 있는 막, 뭐 머릿속, 관절, 배. 그러니까 사실 결핵은 몸에 어디든지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핵을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거나 일부가 결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잠복결핵으로 진단받거나 치료하는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잠복결핵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는데 병은 안 일으키고 있는 상태. 물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게 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거나 일으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하죠. 네. 그러니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줄 위험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은 잠복 결핵을 치료하도록 하는 거예요. 잠복 결핵은 전염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잠복결핵 치료하는 분들 맨날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잠복결핵으로 약을 먹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도 되나요? 나 뭐 아프신 부모님 또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잠복결핵은 전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활동성 결핵이 아니에요. 얘가 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활동성 결핵은 6개월이고요. 잠복 결핵은 약제를 활동성 결핵에서 치료하는 약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이용해서 짧게 치료하는 사람이 3개월, 길게 치료하면 9개월 정도 약을 먹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상풍. 파상풍은 여기서 보신 분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숫자가 한 30건에서 50건 정도 돼요. 근데 발생자 수는 많지 않은데 걸리면 치명적인 경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파상풍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얘는 오염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생겨요. 제일 위험한 상처가 이제 녹슨 못이나 이런 것에 찔리는 상처. 근데 그게 아니어도 뭐 일부 환자분들은 나뭇가지 이렇게 습긴 것 같은 상처로도 파상풍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겁을 내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이러면 되게 예민한 분들은 조금만 상처 나면 파상풍 아니냐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큰 상처, 오염된 상처가 중요하지만 작은 상처로도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생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른이에요. 왜 그럴까? 아이들은 백신을 잘 맞거든요. 아이들이 맞는 DTaP라는 백신이 있어요. 그게 T가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그래서 2, 4, 6개월에 맞고 그다음에 12에서 15개월에 맞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중학교 올라가면서 맞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나라 접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 맞고 잘 안 걸려요. 근데 어른들이 걸려요. 어른들도 파상풍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예, 맞아야 돼요. 원래는 어릴 때 맞고 끝나는 백신이 아니고 매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백신이에요. 근데 안 맞고 계시죠. 네, 이런 거예요.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 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디프테리아를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 분은 제가 연세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에 환자 발생의 보고가 없어요. 저도 저때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DTaP 아이들이 맞는 백신 거기서 D가 디프테리아예요. D가 디프테리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에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디프테리아 백신을 계속 맞을 이유가 있어요? 네, 맞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높게 유지되는 면역력이 요 감염증이 들어오고 유행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자, 아까 DTaP의 P가 백일해입니다. P가 펄투시스라고 해서 백일해예요. 얘는 사실 어른들은 이제 백일해가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백일해예요. 근데 어른들은 기침하고 좀 불편하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걸리면 죽기까지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이 많았을 때가 한 1,000명대 정도까지 가기는 했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010년, 12년 요 시기쯤에 환자 발생이 몇만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유행을 막으려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다 백신을 맞췄어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보호자가 백신을 맞은 걸 확인해야지 아이를 전달해 줬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줄어. 그래서 쓰게 됐던 방법이 마터널 이뮤나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엄마한테 백신을 맞춰요. 그러면 엄마한테 생겨난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맞는 게 아니라 임신 3기. 임신은 1기, 2기, 3기로 나누잖아요. 3기. 세 번째 이제 아이 태어나서 만삭인 그 시기에 그때 맞춰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백신을 본인이 맞는 게 2개월째 가서 맞거든요. 그때까지를 예방해 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방식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들한테는 되게 위험하다. 아이들한테 걸리는 100일의 균은 거의 대다수가 가족이 전달합니다. 가족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는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부모님들에게 가급적이면 백신을 맞으시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홍역. 홍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병 중에서 제일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었던 감염병이기도 하죠. 우리 감염병이 얼마나 잘 전염되는가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기초 감염 재생산 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명의 환자가 있을 때 어떤 방역의 조치도 안 할 때 이 지역 사회에서 몇 명의 환자를 만들어내느냐예요. 네. R0라고도 합니다. 근데 R0가 1이면 뭐예요? 내가 환자 한 명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일단 1이면 전파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커지지는 않지만 한 명씩 이렇게. 2면 2명이 생기죠. 그 2명이 또 2명을 만들겠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홍역은 R0가 12에서 18 정도 됩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무지하게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커요. 여기에 근접하는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해보면 18이 아니라 몇십이 나오기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전염력이 잘 되는 상황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전염력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은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전염력이 있다. 대표적인데 전구기의 발생 시점 또는 그 전부터 전염이 가능하고요. 발진이 생기고 나서 한 3, 4일까지의 전염이 돼요. 다행인 건 이제 평생 면역이 생긴다. 이게 문제는 제일 좋은 건데 일단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한 열흘에서 2주 내외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나면서부터 바이러스의 매출이 있어요. 그리고 전구기. 이때는 홍역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이때가 전염력이 제일 세. 이때는 발진도 없고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나고 눈에 눈곱 끼고 그냥 보면 감기 같은 거죠. 이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코플릭 반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서도 사진이 잘 안 보이는군요. 이게 이제 이빨, 입 안을 보는 건데 여기 이빨에 입 안쪽에 하얗게 이렇게 점 같은 게 생겨요. 이것을 코플릭 반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가 보면 침이 말라붙은 건지 바풀떼기가 남아 있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있으면 그나마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열나고 뭐 그러면 입안을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편도 어떤지 보는 것도 있고 또 목에서 뒤쪽으로 뭐가 흘러내려나는 분비물 같은 게 있는지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항상 보는 거예요. 네, 코플릭 반점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발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진은 귀 뒤에서 생겨서 몸통하고 다리로 이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발진이 생기고 한 2, 3일째가 몸이 제일 힘들죠. 그리고 나서 생겨난 순서대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홍역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대부분 앓고 넘어요. 홍역을 앓는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행히 걸리고 나면 평생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안 걸려요. 특별한 면역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또 백신도 효과가 좋아. 바이러스도 변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전염력이 무지하게 좋은데 퇴치를 목표로 하는 질환이 되어버렸던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전염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게 홍역이다. 그러니까 몸에 이런 식의 발진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은 유행성 이하선염. 지금 학교에서 계속 조절이 어려운 병이 예방종 대상감병 중에 두 가지, 물론 코로나 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두, 하나가 유행성 이하선염이에요. 유행성 이하선염은 여기 침샘이 있는데 염증을 만드는 건데 얘도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증상이 생기기 3일 전부터 전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얼굴 붓고 땡땡거리고 그러면 아 이거 다 당연히 볼거리구나 생각해서 집에 보냈는데 얘가 볼거리가 맞으면 그 전에 이미 노출이 막 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의 조절이 쉽지가 않죠. 증상이 생기고 5일 정도 지나거나 이게 다 가라앉으면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방 접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맞는 백신에 12에서 12개월의 MMR이 있어요. 그리고 4에서 6세 한 번 더 맞는데 이 MMR의 제일 앞이 M 미즐 홍역이고요. 가운데가 멈스, 그러니까 이제 유행성 이하선염이 되는 거고 R이 루벨라, 풍진이 돼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백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예방접종률 굉장히 높거든요. 높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거죠. 네. 침샘에 염증이 생기면 대다수는 양쪽에 생깁니다. 양쪽이 부어요. 근데 한쪽만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붓는 걸로 유행성 이하선염이 아니라고 배제하지는 못해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타액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보는 것 또는 혈액 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보는 것. 근데 항체가 있는지 보는데 며칠 걸리죠. 타액을 바이러스를 보는데 PCR이 원래 오래 걸리는 검사는 아니지만 이제 이 검사는 대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청 같은 데 보내서 검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 검사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전염력이 다 끝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의심되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일단 임상적인 소견으로 의심을 하고 필요한 조치는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증상인 사람도 있어요. 한 20%는 증상이 없고 40%는 아주 특징적으로 붙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관리가 어려워요. 유행성 이하선염인지 맞지 않은지도 애매하고 무증상인 애도 있는데 얘도 바이러스는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전염이 관리가 쉽지 않죠. 합병증으로는 수막염, 고환염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고환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 생긴 아이가 있다면 고환이 커지거나 아프거나 아이들이 또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기는지도 잘 보셔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불임으로 가지는 않아요.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유증은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침샘이 원래 세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침샘이 붙는 게 유행성 이하선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풍진. 풍진은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문제라기보다는 임신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오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 풍진이 많아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풍진 환자 발생 수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임신하면 검사하잖아요. 풍진 항체 있나, 급성기 항체 있나. 근데 급성기 항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병원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대다수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걸 괜찮은지 확인하고 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풍진이 아이가 걸렸을 때 선천성 풍진 증후군과 같은 기형이 생겨날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호흡기를 통해서 걸리고 엄마가 걸리면 태아에게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얘도 잠복기가 길어요. 얘도 전염이 발진이 생기기 전부터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게 되게 어렵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 뒤에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 커지면 나 풍진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발진의 양상이 더 중요하고요. 목 주변에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풍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HIV에 대한 강의도 다른 곳에서 하는데 HIV의 특징이 아니라 임상 양상 중에 하나도 임파선 비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끝나고 나서 저 여기 뭐 만져줘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천성 풍진 증후군과 같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엄마들에게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풍진 환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 중에 상당수는 실제 감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임상 양상과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생기면 이제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귀 뒤에 요 뒤 부분에 임파선 비대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수두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 홍역 다음으로 전염력이 높은 게 수두예요. 수두. 아까 우리 알제로 이야기했죠? 얘가 수두는 5에서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 정도 환자 만드는 거죠. 얘도 전염력이 매우 높고 수두 아이들 걸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또는 어른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자국이 있는데 피부에 이렇게 수포 같은 거 생기죠. 그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로도 전파가 되고 이 피부에 있는 병변으로도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은 있다. 근데 이런 수포가 생기기 전부터 얘도 전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언제 전염력이 다 사라질까요? 딱지가 다 앉으면. 언제까지 격리해야 될까요? 딱지가 다 앉을 때까지. 네, 이때까지 격리하면 됩니다. 잠복기가 얘도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고요.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감기 같은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발진이 생겨요. 머리에서 얼굴에서부터 생겨서 몸으로 퍼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수두는 아이보다 어른이 걸렸을 때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수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생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두 백신을 국가예방종 사업으로 도입한 게 이제는 거의 15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수두 환자가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1, 2만 명 정도 환자가 계속 생겨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백신의 상대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수두 백신을 아이들 한 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 백신 도입했을 때 한 번 맞고 나서 환자가 줄긴 했는데 발생 시기가 뒤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환자들이 더 생겼어요. 돌파 감염, 우리 코로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돌파 감염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2번 접종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로 아이들이 백신을 잘 맞았지만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수두 때 보이는 피부 병변인데 수포도 있고 농포도 있고 딱지도 앉아 있고 그래서 수두는 검사보다 임상적인 판단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여기서 알아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다들 있으시군요. 네. 대상포진이 수두하고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의 원래 이름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네. 그래서 얘가 수두도 일으키고 대상포진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면 어렸을 때 수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아요, 몸에서. 그래서 신경절에 가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얘를 잠복 상태로 만들고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얘가 활성화가 돼서 그 숨어있던 신경절을 따라서 튀어나와서 병을 만들어요. 이게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이 예전에는 좀 피부에 뭐 생기고 아픈 병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게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그래서 통증이 몇 개월에서 몇 년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합병증이 있고
또 생겨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얼굴 같은 데 생기면 뭐 미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뇌경색이나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적어도 한 20% 이상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그룹에서 막 수두 파티 뭐 이런 거 한다고 예전에 했던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는 것보다 걸리는 게 더 좋은 거야. 네.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두에 안 걸리면 돼요. 수두에 안 걸리면. 그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없어요. 만약에 수두에 안 걸릴 수 있다면, 이제 백신이 아주 효과가 좋아서 안 걸릴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좋은 예방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독감. 우리 이제 여름철에도 계속 환자가 많았어서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 이제 시즌이 또 오고 있으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이름은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이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이걸 한번 좀 바꿔보려고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열심히 얘기하다 저희가 졌어요. 독감이란 말이 안 변해. 사람들이 너무 이게 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감이라고 하면 아까 감기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독한 감기로 이해하니까 이 병원체에 대한 인지를 갖지 못하고 여러 오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독감 백신이라고 하면 백신 맞고 나서 감기 걸려도 백신이 효과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한 건데. 네,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가을부터 봄철에 유행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환자가 하나도 없다가 지난 절기부터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환자가 그 전에 없었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철까지 환자가 지금 많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가을 겨울 되면 다시 많아질 건데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전형적인 증상은 몸이 무지하게 쑤시고 열나고 목 아프고 기침 나고, 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죠. 독감은요, 인플루엔자는 실제 학동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잘 걸립니다. 제일. 당연히 그렇겠죠. 모여서 생활하니까. 특히 이 시즌에 겨울방학 하지 않으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이페이지카, 그러니까 두 번의 피크를 그리는 양상을 보여요. 가을 결과사 하나, 봄철 과사 하나. 뭐 이게 바이러스의 특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겨울방학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다행인 건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걸리지만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에요. 물론 영아들은 이제 학동기 아이들보다 더 어린 영아들은 입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주된 입원이나 사망은 어른에서 있어요. 어른에서. 이게 또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조부모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걸려서 온 병이 부모님들에게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합병증,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양상도 있지만 합병증도 많아요. 그래서 2차적인 세균성 감염도 있고 갖고 있던 질환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코로나 이전에는 감염 질환 중에서 질병 부담이 제일 큰 병이 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독감을 굉장히 중요한 관리의 대상, 또 예방종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이번 절기 우리나라 유행 양상이 이래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겨울철에 있고 봄에, 이게 이제 주수거든요. 1이 2023년 첫 번째 주예요. 그래서 그려지고 봄철에 있고 끝나야 되는데 여름철까지 이렇게 지글거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절기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인플루엔자가 돌아왔다. 예전에 코로나 동안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독한 감기가 아니에요. 병원체가 다르고, 백신은 매년 가을마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번 맞으면 끝난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 있을까봐 그러는데, 얘는 백신의 효과가 오래 가지 않죠. 얘도 한 6개월 내외 정도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맞는 이유는 그 시기에 유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맞는 거고,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니까 백신은 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고, 언제 맞는 게 제일 좋아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좋아요. 뒤쪽의 유행을 커버하기가 어렵고 너무 늦으면 이미 유행이 시작되니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된다.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항바이러스제를 꼭 먹어야만 병이 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얘도 몸에 있는 면역력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억제시킬 수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먹으면 병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먹는다고 안 낫는 것은 아니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염 질환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쳐보겠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어느 시기에 뭘 주의해야 되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계절마다 생기는 감염병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름철에 좀 많은 것도 있고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것도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플루엔자는 겨울부터 봄철 사이에 많고 성홍열, 수족구, 각결막염 이런 건 여름철에 많고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사실 연중 생길 수 있지만 겨울철에 조금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어떤 병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염 질환이 안 생기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상의 병원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없는 세상, 세균도 없는 세상. 근데 그런 세상은 인간도 없는 세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병원체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차단하는 거, 마스크를 쓰는 것, 격리를 하는 것, 손을 잘 씻는 것 이런 게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얘가 문제를 좀 덜 일으키도록 내 몸의 상태를 준비해 놓는 게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뭘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가 안 생긴데 이런 오해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중요해요. 그러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 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균형 잡힌 식사. 네. 그러니까 뭐 하나에 요게 몸에 좋대 이거 많이 먹어 이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면역력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면역력이 적정하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돼요. 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있는 분들 조절이 안 되면 감염 질환은 훨씬 더 잘 생기고 치료도 잘 안 돼요. 뭐 아이들도 일형 당뇨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도 그런 거 있다면 잘 조절하는 게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하다. 면역력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높여줄 수 있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역력을 어떤 걸 먹어서 높인다 이건 없지만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해주는 것은 예방접종이 있다.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진단할수록 치료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 합병증이 생기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니까요. 네, 이제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기 빨리 약 먹는다고 덜 오래 앓는 거 아니다. 그냥 똑같다 기간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세균성 감염, 특히 항생제를 써야 되는 감염증은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로 감염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요로 감염이 균이 이제 소변 보는 길로 타고 올라가서 처음에는 방광에서 증식하고 그 다음에 요관을 타라서 더 올라가서 콩팥에 가서 증식하고 그 다음에 폐혈증으로 이어지거나 뭐 이 신농양 고름주머니로 바뀌어 이렇게 가거든요. 방광염일 때는 항생제를 종류에 따라서 3일에서 5일 정도만 먹으면 돼요. 신우신염으로 이어지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치료를 해야 돼요. 고름주머니가 잡히면 4주에서 6주를 치료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요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병의 경과를 단축시키는데 중요한 게 많다. 특히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그렇다. 항생제는 주어진 기간만큼 충분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죠? 임의로 끊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또 오해하셔서 약에 부작용이 있는데도 그냥 막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성 부작용, 피부에 뭐가 나고 막 이런 분들은 그 약을 계속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선 중단하고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체가 들어와서 숙주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막는 거에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격리 기간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격리는 왜 중요할까?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감염 질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노출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면 쉬고 아프면 직장이나 학교를 안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였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대면 수업으로 다 돌아오고 4급으로 내려가고 이 시기에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언제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볼거리는 증상 생기고 5일까지, 홍역은 발진이 생기고 4일까지, 독감은 증상이 생기고 5일 또는 해열제를 안 먹고도 열이 하루 이상 안 나면, 둘 중에 하나 조건이면 가도 됩니다. 수족구 같은 거는 수포가 생기고 6일 때까지 또는 수두처럼 다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결핵은 약 먹고 2주까지. 소화기가 감염병도 있죠. 물론 요즘에 이질이나 뭐 이런 것은 별로 생기지는 않지만 뭐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은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증상이 생기고 증상이 다 낫고도 한 이틀까지는 전염력이 있다. 그래서 전염 가능한 기간을 좀 아시고 이제 전염의 위험이 있는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는 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위생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강의할 때. 근데 이제 여러분 손은 하루에 몇 번 씻는다 이런 거 이제 홍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번이라는 게 행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 씻는지 아세요? 저는 하루에 못 씻어도 50번을 넘게 씻어요. 왜냐하면 환자 접촉 전후마다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진을 돌면 감염내과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50명 볼 때마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50번을 넘게 씻어요. 100번도 씻겠죠. 근데 그 손 씻는 횟수는 그래서 행태마다 다른데 중요한 건 손 씻어야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손을 씻을 때 잘 안 씻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 씻는 방법을 뭐 여러 홍보 자료에서 어떤 순서로 씻으세요 하는데 사실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적절한 위치가 잘 씻어졌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곳, 손가락 끝에, 손톱 밑에,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손가락 요 안쪽 부위. 그러니까 이런 부위들이 놓쳐지지 않고 씻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 모양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배양을 해보면 이게 이제 황색 포도알균을 배양한 것인데 손 씻기 전에 손을 잘 씻고 나면 똑같이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배양을 하면 이렇게 안 자라야 돼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손 씻기 전 손을 씻었는데 하얀 점이 많아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 이제 화장실 갔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 물에 손이 지나가시는 분들 있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균은 충분한 수분과 유기질이 있고 온도가 맞으면 증식을 잘하겠죠. 그렇죠? 손을 적절한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균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물이 묻었으니까 나는 상쾌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씻는 것, 적절한 시기에 씻는 것 중요한데 적절한 방법으로 씻는 것도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침 예절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방 접종만 말하고 마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이었다라고 하죠. 그 이외에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또는 의학적으로 위대한 성과라고 전문가들이 투표를 해보면 항상 이런 게 나와요. 항생제, 마취, 백신. WHO에서는 물과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을 제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백신이다라는 스테이트먼트도 딱 걸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방 접종이 갖는 의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예방 접종은 균이 몸에 들어왔던 것을 균이 아닌 항원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그 감염증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마치 경험을 해서 미리 기억을 시켜 놓는 것이 백신의 작용 기전이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병 발생도 줄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어떤 특정한 질환이 생겼을 때 입원 기간, 치명률, 중증도, 의료 비용, 전파되는 정도, 삶의 질 이게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백신 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질환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소아마비, 우리나라는 자연균에 의한 소아마비 한 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같은 곳에서는 있어요. 소아마비가. 네. 우리 폴리오 맞잖아요. 폴리오. 네. 왜 있을까? 사실 백신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 국가 다국적 단체 뭐 회사 이런 곳에서 이런 어려운 곳에 있는 곳에는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곳도 많아요. 근데 오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곳의 부족장이 이 백신은 서구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백신 접종을 못하게 해요. 이런 곳에서 생겨나는 게 있는 거죠. 천연두 같은 경우는 박멸도 됐고요. 홍역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퇴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예방접종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 꽤 많이 생겼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일부 조금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예전에 홍역하고 자폐하고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졌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접하시고 안 맞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뉴욕에서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전파도 차단시킬 수 있다. 아까도 있죠. 홍역은 12에서 18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감염돼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지역사회 전파도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단 면역 이런 거 코로나 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백신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물론 가능성이 원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달성해 주려면 백신의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원래 집단 면역이라는 건 한 명의 환자가 생겨나게 되면 주변에 가능한 사람들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는 이게 이제 R0를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전파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한 명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그 옆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도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 면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든 집단 면역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있다 없다의 논란은 사실 의미는 없는 것이고 이 수단으로 이걸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중증도가 줄어드는 것도 많이 있죠. 치명률의 감소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있어서 똑같은 질환이 걸렸을 때의 입원 기간이나 중증도가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상포진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상포진 백신이 허가를 받을 때 처음에 나왔었던 자료 중에 백신의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질병 부담의 감소도 같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삶의 질의 연장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 삶의 질에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데이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질문하세요.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있지 않은 백신도 맞아야 되나요?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에 들어가 있는 백신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효과 있고 안전하고 이건 당연하죠. 그건 허가받을 때 이미 확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더해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한 것 대비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되어 있는 백신은 사실 효과와 안전성은 이미 입증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단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도 사실 내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접종하는 게 당연히 도움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실 요거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어른들을 위한 백신. 네. 그러니까 이제 성인에게 권고되는 백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죠. 파상풍 10년마다 맞아야 된다. 근데 여기 10년마다 맞으신 분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독감 백신 맞는 거 좀 하고 국가에서 폐렴구균 백신 맞춰 주는 거 좀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맞아야 되는 백신이 되게 많아요. 연령별로도 있고 갖고 있는 질환별로도 있어요. 네, 여러분 사진 찍으려고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감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만든 표예요. 제가 성인예방교육과서 집회 간사이기 때문에 요거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용어가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안 찍으셔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백신 이런 걸 좀 잘 알고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른들도 안전해야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어른에게 또 어른이 갖고 있는 질환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 사진이에요. 보면 다 막 마스크 쓰고 있죠. 네, 그 군인들, 경찰들 일할 때도 마스크 쓰고 있고 간호사도 마스크 쓰고 있고 저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전철에서 쫓아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때에도 학부모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학생이셨을 수도 있고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학교 갈 때 막 체온 재고 막 이랬었죠. 예전에 1918년에 있었던 일, 2009년에 있었던 일 제가 사진은 두 가지만 갖고 왔지만 2000년대만 해도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에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감염내과 의사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정설로 이해하셔서 막 기사 쓰고 하시던데 농담 중에 역병 6년 주기설이 있어요. 네. 뭐냐면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6년 있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또 6년 있다가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감염내과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메르스 끝나고 야 이거 6년마다 계속 우리 고생을 하고 있는데 6년 만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그 전에 우리가 도망을 가던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랬는데 2019년에 코로나19가 생겼고 우리나라 2020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만에 1년을 당겨서 이런 게 왔죠. 이 6년이 의학적인 무슨 그런 근거가 있는 6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감염 질환의 큰 유행이나 문제는 짧은 기간에 반복이 많이 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고 이제 별일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네,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일할 때 내가 너는 꼭 시켜야 하니 스스로 하면 그러면 왜 네 맘대로 하니 또 혼나고 뭐 이런 계속 무한 순환을 하는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제 감염 질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과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바이러스 감염병 근본적으로 전염을 아예 없애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한해는. 예. 그러면 이게 아예 없는 세상, 이게 이제 없어야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다루고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을 계속 잘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